사회를 맡게 된 충남대학교 사회학과의 권호영입니다. 예, 오늘 이론 세션에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오시면서 아셨겠지만 이 발표의 자리, 이 세션을 하는 자리가 이제 사범대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범대학이 이 한양대학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 이런 식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침 또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21세기 새로운 주체의 탄생을 가지고 이제 두 분의 이제 논의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사실 주체라고 하는 개념도 아까 나왔습니다만 이제 위에서 조망하는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자리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세션을 구성하게 된 것은 이제 서울대학교 한상진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이제 출간된 사회와 이론 저희 학회 학술지에서 이제 고용복 선생님과 관련된 글을 이렇게 게재를 해주셨는데, 거기서 나온 주제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현재 사회 이론의 길을 묻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새로운 이론이 21세기에 현재 2025년에 이론이 가야 할 바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새롭게 등장하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과 재난 상황에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주체성의 파악과 이제 그것의 발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이제 한상진 교수님과 그리고 이제 관련 여러 가지 현대사의 재난과 함께 새로운 주체성을 탐색하고 계시는 서울대학교 김홍준 교수님께서 또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이 두 분의 이제 상호 토론과 상호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쓸 수는 없습니다만은 5시 20분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한상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이제 그리고 김홍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이제 이 상호 간의 선생님들 간의 토론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플로어로 여러분들의 이제 의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래서 우선 한상진 교수님께서 중민이론 40년의 개념사 정리와 성찰적 주제, 고용복 연구를 통해서 본 사회 철학의 함의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는 저한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그 서울대학교 김홍준 선생의 담론을 무척이나 좋아하는데, 공교롭게도 근래에 그 사회와 이론 이 금년도 11월에 나온 잡지에 2개의 글이 동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렇다면 이런 소재도 있으니 한번 이런 모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해서 오늘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오늘날 포스트 성장 시대의 사회학의 과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 주제로 얘기한다면 포스트 성장 시대의 새로운 주체성이라고 하는 건 과연 뭐냐, 바람직스러우냐 바람직스럽지 않냐 이런 측면도 있지만, 또 어떤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느냐, 또 이걸 현재 시점에서만 보지 말고 좀 미래지향적으로 본다고 할 때 사회학에 그릴 수 있는 어떤 주체성의 그 그림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은 한번 탐색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중민이론 40년 개념사 정리와 성격적 주체, 이것은 금년 11월 24일 날 그 서울대학교에서 이미 거행되었던 중민이론 40주년 학술대회 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주제고, 그냥 두 번째 고용복 연구를 통해 본 사회철학의 함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5년 11월에 출간된 사회와 이런 잡지의 내용과 같이 한번 뭉쳐놨는데, 하여튼 이거 제가 간단한 시간에 토론도 중요하니까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주민이론 30주년 행사입니다. 이게 10년 전입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했던 건데, 이때 뭐 김홍준 선생님 나오시고 여러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여기 뭐 사람들이 원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권태준 선생님 환경대학원의 철학과의 최현석 선생님 이런 분들 벌써 그 사이에 자꾸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넣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이제 10년이 지나면 중민이론 50주년이 될 텐데, 그때 과연 내가 살아있을까? 이런 생각이 한편에 든다고요. 왜냐하면 30주년에 왔었던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되게 보니까 80세 중반쯤에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제가 금년이 지금 80살입니다. 그래서 10년은 더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소망을 담아서 제가 이것을 여기다가 지금 넣어놨습니다. 11월 14일에 했던 행사 프로그램이고요. 그때 김홍준 선생님도 발표를 한번 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나와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이때 실제로 발표되었던 구두로 발표되었던 그 내용을 담아가지고, 좀 있으면은 조그마한 단행본으로 지금 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준비를 했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냥 글로 읽으면 좀 딱딱한데, 말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식으로 풀어가니까 더 읽기도 좀 편하고, 금방 또 들어오고, 반론도 막 나왔던 게 그대로 사유고 하니까 훨씬 더 재밌었다. 그래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중민이론이 결국 발전해 가는데 4단계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래서 오늘 이제 4단계에 있고, 지금 저로서는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1단계 연구는 대개 이제, 근데 계층적인 면에서 상류층이냐, 중산층이냐, 하류층이냐, 계급에서는 신중간 계급이냐, 구중간 계급이냐, 노동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민이론을 제가 추출하는 그런 과정을 간략히 설명한 건데요. 하여튼 그 당시에, 1985년 당시에 놓고 본다고 하면, 중산층이라고 하는 집단은 신중간 계급 가운데서는 약 70%, 구중간 계급 가운데서는 약 40%, 노동자 계급 가운데는 약 20% 되는 사람들이 중산층에 포함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갖고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이 중산층 가운데서도 한 부분은 이제 민중과 연합해서 간다고 하는 집단이 나오고, 다른 한 부분은 권력층을 향해서 좀 더 업워드, 상위로 좀 상승 이동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강한 분이 있는데, 이제 민중지향적인 그런 중산층, 빨리 성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은 권력지향이라기보다는 민중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그때는 그런 집단이 많았습니다. 젊은 층, 교육이 높은 층 가운데서 이런 집단을 제가 이제 중민이라고 불러서 중민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85년부터 주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이런 논의를 하니까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막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지식인들이 사회학자를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과학자들이 이 젊은 이 지식인들이 주도했던 민중 학문운동을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따라가기도 어려웠고, 지도하기도 어렵고, 대화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관망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저는 그 분야를 좀 알고 공부를 했고, 그래서 와서 이제 중민이론을 주창하고 논의를 시작하니까, 언론이 굉장히 주목을 해서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동아일보에도 87년 2월 18일 날 나오고, 조선일보에도 87년 바로 그 다음날 나오고, 더 나아가서 대대적인 또 보도들이 나오고, 그런 민중적인 학문운동을 가장 중심에 섰던 분이 말하자면 김진균 작고하신 김진균 선생님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이제 되게 첫 단계가 되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어디에 있느냐,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오늘 양극화 탈바꿈 시대에 양극 캠프의 전사로 살 것인가, 아니면 양극을 넘은 공통세계의 시민이 될 것인가. 그래서 중민은 공통세계의 시민을 가리킨다고 하는 입장을 저는 갖고 있고요. 우리는 과학과 기술로 미래를 낙관하는 근대 시민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시민의 성찰성으로 이음사회에 대응하는 제2근대 시민으로 살 것인가. 전자는 기술 합리성을 중요하고 후자는 소통 합리성을 추구한다. 제 생각에 중민은 후자를 택한다. 여기도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그냥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하는 이 중민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굉장히 넓게 지금 현재 퍼져 있다. 그러나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양극 대립의 정치적 균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현실 불만이 대단히 크고 따라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의 과제이면서 사회학의 과제이고 또 뭐 포스트 성장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주민이론에는 낙관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간단히 얘기하면 한국은 근대화의 후발주자였으나 권위주의 국가에 의한 산업화에는 크게 성공했습니다. 이건 라틴 아메리카나 동구나 전혀 다른 발전 패턴을 우리가 밟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1980년대 중산층이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대학생들이 체제 비판적인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체제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이 점점 사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사회 안에서 그냥 침묵하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되니까 사회 전체가 이제 크게 밑으로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대화의 산물인 중산층, 그 가운데서도 젊고 교육이 높은 층이 역설적으로 이 근대화를 추진했던 권위주의 국가에 대해서 저항하고 권위주의 국가를 무너뜨리는 상당히 희귀하고 다이나믹한 어떤 발전 경로를 한국이 밟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한국의 발전은 상당히 특이한 어떤 역동성을 보이는 것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3단계에서는 이제 이것도 제가 잠깐 이 조사 쪽을 좀 많이 하는데 사회가 위험에 직면할 때 정부가 공적 권위를 대변하기 때문에 정부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위험에 부딪히는 것은 시민이기 때문에 정부는 시민 의견을 존중해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둘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면 귀환은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결국은 시민의 의견 쪽으로 가는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중민적인 어떤 가치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국가지향, 정부지향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주민을 과거에는 민중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집단으로 이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시민 패러다임을 가지고 들어와서 주민을 다시 재정의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사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정부지향보다는 시민지향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경제적인 위치로 본다고 하면 중산층인 사람이 하나는 공공시민이에요. 이 공공시민이 제가 그동안에 주민이라고 불렀던 집단들하고 상응하는 어떤 그런 관계를 맺게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조사를 한국에서도 하고 일본에서도 하고 또 중국에서도 해보고 하면 이 우리가 공공시민이라고 불렀던 집단들이 다른 집단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특히 국가시민, 사회경제적으로는 중산층이면서도 태도 이것은 정부지향적인 이 사람들과 선명하게 이게 구별되어지는 성격을 지니는데 그것은 곧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 개혁을 요구하고 이런 어떤 성격이 강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새로운 집단을 유형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작업을 제가 좀 했고요. 네 번째, 이게 이제 우리 단계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종종 진보 또는 보수 주 진영으로 나누어 싸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는 어차피 적과 동지의 투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 진영 간 갈등의 배후에 있는 공통의 세계를 복원하는 것이 회복하는 것이 정치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이죠.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세계 30대 도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3차에 걸쳐서 제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 보면 결국 갈등의 배후에 있는 공통의 세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계 시민들 조사에 의하면 숫자로도 많고 이 사람들이 맞으면 저의 관점에서 본다면 중민적인 지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분포를 보면은 동아시아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72%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그런데 동아시아가 78.5%서 제일 많아요. 한국 78.2%입니다. 중반에 보면은. 그래서 이게 세계 평균 72.0%보다는 좀 많은 셈이지만 또 이것보다 훨씬 더 이런 사람이 많은 도시들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게 있고 따라서 이런 집단들의 의견이 좀 더 자유롭게 표출되는 어떤 사회가 되고 정치가 되고 그런 발전이 일어난다면 참으로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사회학자로서 할 수 있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40년에 걸친 중민이론의 개념사를 이번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뭐 자그마한 거지만 저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념사가 발전이 돼야지, 확립이 돼야지 향후에 더 어떤 발전을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2020년대의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크게 네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하나는 성찰적 시민이고 하나는 낙관적 시민이고 하나는 실천적 시민이고 하나는 기술적 시민이다. 중민, 이게 1980년대, 90년대 중민이었던 사람들이 오늘날로 본다고 하면 성찰적 시민에 가까운 그런 성격을 지닌다라고 하는 게 지난번 제가 발표했었던 어떤 핵심 내용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고영목 선생님으로 넘어갑니다. 고영목 선생님 저의 스승이시고, 뭐, 많은 어려움도 나중에는 겪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분에 대해서 제가 탈극 통반 방법론과 중도 공생사회학, 양진영 사이를 걸어온 사회학자 일남 고영복의 실존적 고민과 통합의 꿈이라고 하는 걸 사이롱 52점 11월 달에 7페이지에 41페이지에 출간을 했습니다. 뭐, 제 나름대로 열심히 썼는데, 하여튼 간에 저는 고영목 선생이 사이 철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뭐였다 생각하면. 왜냐하면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그렇지만 그분이 생각했던 것은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사이의 철학에 상당히 근접해 가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을 가르쳤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영목 선생이 봤던 우리 사회의 3대 양극 대립이든 하나는 당연한 얘기지만 분단으로 인한 남북 한 체제 대립. 두 번째 사회 계층의 관점에서 본 이항 대립. 상위 부유층과 하류 뭐 민중 사이의 대립이 상당히 크고 가치 지향이 굉장히 다르다. 국내 정치의 양극 대립. 하나는 군부가 주도하는 그런 이제 관료 중심의 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의 중심이 되고 있는 대항 세력이고 이 두 세력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고영목 선생님이 이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쪽에도 편에 속하지 않고 말하자면 제 용어로 얘기하면 그 사이에 서서 그냥 타협이나 뭐 이걸 하는 것이 아니고 사이에 서서 양 진영 배후에 있는 공통 세계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일생 동안 학문을 하신 분인데 또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분의 그 친척 가운데 한 분이 북한에 넘어가셨고 그분을 빙자해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만나고 해서 이제 간첩 누명을 받고 그래서 25년간 간첩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대대적인 선정과 함께 기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다 간첩 활동은 전부 다 무죄가 됐지만 어차피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북한에서 온 사람을 만났고 신고하지 않았고 라고 하는 거 회합을 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정법상 국법을 어긴 것이었기 때문에 뭐 대법원 확정이 됐습니다. 간첩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이 결국에 됐습니다. 그래서 일남의 사회의 특징은 일남은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탈극 동반의 방법론으로 양 진영 배후의 공통세계를 찾는 데 관심이 컸다. 여기서 사이 엑스비션의 개념이 중요해진다. 사이는 실체를 상정하지 않는다. 실체의 근본 또는 본질을 잡으려는 존재론 또는 행위상학을 벗어난다. 때문에 사용은 상상력을 요구한다. 사이는 관계로 이어지는 빈 공간이며 에너지가 흐르고 사물이 생성되는 장이기 때문이다. 사이는 양 진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양 진영을 아우르면서 그 배면에 있는 공통 세상을 가리킨다. 이게 좀 그냥 아주 평범하게 풀어본 겁니다. 근데 이 대표적인 사람이 프랑스에 있는 프랑스와 줄리앙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조금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를 좀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김홍준 선생과 대화를 나누는데 키 화두가 이겁니다. 이분이 이제 사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보는 건데, 이 사이의 주체성. 우리가 보통 주체성이라고 하면은 뭔가 실체를 정하지 않습니다. 나, 너, 집단, 패밀리 또는 국가, 지역, 어떤 실체를, 민족이라고 실체를 준정하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주체성을 얘기하는데 이 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실물적인 존재론이 아니거든요. 사이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그냥 좋게 얘기하면 관계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뭐 흐르는 공간이지 이게 스페이셜한 그런 개념이지 뭔가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실체를 가정하지 않아요. 사이라고 하는 건데 이 주체가 사이의 주체. 그래서 in between subjectivity 영어로 얘기하면 그래서 in between subjectivity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무슨 변화를 뜻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이분의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담론이고, 그것은 당연히 인빌트윈 서브젝트라고 들어가는 것은 사이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너로만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를 걷고 사이를 관통하는 공통 세계를 찾으려고 하는 어떤 주체성이다. 뭐 이렇게 잠정적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제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다스트 미션이라고 하는 뭐 그런 책으로 아주 그 유명한 이게 너 관계 부부의 책 같은 것들도 많이 읽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하이데거의 영향도 물론 있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모든 걸 관계로 보는, 그리고 그런 역동적인 흐름 속에서 내가 형성된다고 하는 거. 내가 먼저 있고 당신이 여가 있고 그래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당신의 관계를 이루는 그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미 내가 형성되어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런 존재론적인 가장 근본을 사이로 보는 어떤 이런 시각을 발전시켰는데 상당히 저는 독특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이는 고정된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사유가 과연 무엇을 뜻하느냐라고 했을 때 프랑스와 줄리앙이 너무 날카롭게 잘 지적했지만 결국 그것은 공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통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벗어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료는 제가 그 뒤에 이제 많이 제가 찾아놨습니다. 제가 읽을 만한 거리는 일본에서도 그런 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도대체 in-betweenness, 사이성 또는 사이 주체, 사이 공간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뭘 뜻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좀 많이 찾아놓고, 그것도 많이 읽고 지금 정리를 해왔는데, 오늘 그걸 다 발표할 수는 없고, 하여튼 중요한 점은 뭐냐면, 지난번 40주년 행사 때, 특히 이제 김홍준 선생님께서 나한테 강력히 주문하기를, 선생님, 그동안에 굉장히 이 통계 분석 같은 걸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는 통계 분석도 중요하지만, 중민이라고 할 때 가운데 중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걸 이제 좀 더 깊이 천착을 해서 후학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막 강력히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테마는 이겁니다. 간단히 저희는 중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중용이라고 할 때 중. 제가 이 얘기하는 중이라고 할 때 그 중이 뭐냐? 중을 지금까지는 보통 센터, 가운데, 센터로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 이론, 그런 관념에 의해서 중민 이론을 제가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날 실정에서 본다면 중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또는 센터, 중앙, 그것이 아니고 사이다. 중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사이예요, 이게. 사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중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중민이라고 하는 그 개념 스페이스를 훨씬 넓힐 수 있고 또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지만 김홍준 선생이 오늘 발전시키려고 하는 테마, 맞아보면 영예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만수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갖고 드러나는 영화에서, 두 개의 영화에서 제가 영화도 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새로운 인간, 뭐냐면 한편으로는 그냥 탈주, 세상을 이 세상을 벗어나 버리려고 하는 추천 나가려고 하는 말이죠. 어떤 탈주의 그 욕망을 갖고 있는 인간. 또는 이제 만수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런데 해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 AI가 판을 치는 이제 세상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과도기적인 불안정성을 이제 극복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볼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가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놀라운 만큼 가족주의로 회귀하는 어떤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의 과연 새로운 주체성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게 어떤 논의를 필요로 하는 어떤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좀 던지는 질문은 이제 줄리앙과 고영목 선생님의 경향도 간단히 제가 던졌는데,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지금 던지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지금 포스트 성장 시대의 사회학의 과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주체성이라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생각했으나 고정된 어떤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있고 너라는 존재가 있고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집단이 있고 뭐 민족이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게 또는 뭐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고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뭐 트럼프가 있고 시진핑이 있고 하여튼 이런 어떤 그런 인물을 우리가 상정하고 그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막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서로 이해하고 뭐 투쟁하고 또는 타협하고 하면서 이제 상황이 바꿔지는 어떤 그런 걸 생각하는데 이 사이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근본적인 존재론적인 가정을 부정하고 모든 것이 처음부터 사이로부터 태동한다라고 내가 존재하기 이전에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사이에서 나오는 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인간이 존재하기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지막 사이라고 하는 사이로 본다고 하는 거 상당히 그런 역동적인 생각이고 또 그런 생각은 더 발전시킨다고 하면은 결국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지 되는 것은 결국 나의 이익이나 너의 이익이 아니고 공통세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세계를 찾아서 그걸 복원하고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소통을 열어가는 거, 이 길, 이것이 사유의 길이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종래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체성의 개념, 딱 고정되어져 있는 정체성의 개념을 훨씬 좀 유연하게 복수로, 다원적으로 재구성해가고 그러면서 이 시대, 어떤 의미에서는 포스트 성장 시대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또 국가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바로 이런 사이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게 짧게는 나 가정에서부터 내 친구로부터 또는 내 주역사회로부터 또는 국가에서 또는 세계사회로 이르기까지 이 사이라고 하는 개념에 우리가 착안한다고 하면은 현재와 같은 양극 대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 정세, 국내 정세 또는 인간관계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여기에서 열릴 수 있고 또 그것이 열린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도 사회학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근대 이후에 우리가 가정해온 근대 말하자면 진보적인 사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넘어서서 새로운 어떤 출구를 문지방을 이렇게 넘어서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김홍중 선생님과 한번 대화를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만나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막 이런 약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보는 것도 이런 사회학교육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오늘 제가 제안을 해서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사회전에 맞춰서 새롭게 재구성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저희 후학들이 상당히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시대 현장의 징후와 한강과 박찬욱의 경우에 대해서 김홍중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홍중이라고 합니다. 뭐 오늘 이 자리는 뭐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인데요. 한상재 선생님 제 이제 은사님이십니다. 우리 기억나는 게 89년에, 90년에 한상진 선생님의 그 사회학 개론 수업에 제가 이제 들어갔던 기억이 생생하고 그때도 이미 한상진 선생님께서 중민 이론을 개진 그리고 만들어 가시던 상황이었는데 사실 오랫동안 한상진 선생님 중민 이론 자체를 제가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딴 걸 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때 학생들이 그렇듯이.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야말로 내가 하고 있었던 모든 작업이 한상진 선생님의 중민 이론에 굉장히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약간 뒤통수를 맞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벌써 아까 보셨지만 30주년 그 전쯤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한참 이제 진정성, 생존주의 이런 개념들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상진 선생님 작업을 보니까 그 뿌리들이 거의 대부분 심지어는 이제 마음이라고 제가 고민했던 심적 동력 사회학이 잘 안 보는 한상진 선생님의 그 80년대 중반의 저서들의 중민을 설명하실 때 열망, 희망, 욕망 이런 용어들을 계속 쓰세요.
그러니까 전혀 체계 이론적이거나 아니면 이 구조적으로 보지 않으시고 행위자의 심리적인 에너지를 중시하셨는데 그게 아마도 제가 그런 감화를 깊게 받아서 저도 나름대로 작업을 해나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이렇게 지난번 벌써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그때 있었던 대화가 이렇게 글과 발표로 반영이 바로 되어서 이렇게 후학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사실 좀 놀랍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의 그 학문 세계를 오늘 이야기하는 자리이면도 좋겠습니다만 선생님께서 제안을 해주시기를 감사하게도 이제 한 꼭지에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작업과 연결성을 좀 두면서 주체 이론을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짧게 어떤 점에서 한상진 선생님의 그 사회 철학 그리고 사회 이론, 사회학의 중심 문제들이 지금 주체라는 문제를 가지고서 얘기될 수 있는가를 제 나름의 방식으로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작업하고 있는 것이어서 아직 그 PPT를 못 만들고요. 조금 읽어 나가면서 제가 이제 지금 핵심 개념은 시대 횡단이라는 단어와 징후학이라는 단어인데 징후학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지만 부르디유 선생님의 그 문학사회학을 조금 비판적으로 보시는 선생님 밑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부르디유 선생님의 그 장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오히려 독이 아까 우리 지난번에 방금 전에 이제 발표됐던 아도르노나 이제 베냐민과 같은 사람들의 문학과 예술에 대한 관점에 조금 더 가까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을 좀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제가 최근에 갖는 관심은 한상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사이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90년대 말씀드렸지만 제가 90년대 공부하던 사회학이 지금 그걸 가지고 이 사회를 볼 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됐어요, 시간이. 그래서 어딘가로부터 튀어나온 것 같고 아직 어딘가에 진입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 막막한 느낌을 지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불안하니까 옛날에 있었던 걸 강하게 얘기하거나 이게 맞아, 그러니까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지금 일어난 일을 거부해요, 제가.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닐 거야. 이거 잘못된 거야, 현실이. 부정을 하는 스스로를 발견한 게 한 10여 년 좀 전이 됐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사회학은 무엇보다도 텍스트가 아니라 독트린이 아니라 그리고 그게 제가 한상준께 배운 것이기도 한데 현실과 현실에서 나타나는 형태들을 주권을 줘야 된다. 필요하면 내가 공부한 이론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비판해야 되고 당연히 거기서부터 시작. 남을 비판하기 전에 그게 저한테 굉장히 고민이 컸습니다. 한 지난 10년 정도가. 그래서 제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최근의 화두는 시대 횡단입니다. 시대 횡단은 이게 큰 개념이어서 제가 이제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지만 이 개념을 조금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었던 게 이제 한강의 소설을 이렇게 뭐 잘 안 읽다가 노벨상을 받고 나니까 좀 다르게 보이면서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이러면서 다시 다 읽었거든요. 근데 엄청 놀랐습니다. 그 채식주의자가 나온 게 20년 전인데요. 제가 20년 전을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냥 어리버리한 뭐 아무 고민이 없었던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의 2000년대 초반이니까.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채식주의자를 썼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어떤 인물이 너무나 극단적이고 격렬한데 지금 제가 이제야 그 인물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직 이해도 못하지만 20년 전에 지금 내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을 썼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인가? 그 인물을 왜 유럽인들은 거기에다가 보편성을 주면서 최고의 상을 부여했을까? 한국인들은 왜 채식주의자를 이렇게 싫어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채식주의자를 깊게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본 것은 아까 이시훈 선생님 발표하신 거랑 거의 같은 얘기인데 비판 이론이 사회 이론 안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소설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보통 사람들의 삶에 있는 것이냐 절에 있는 것이냐 운동판에 있는 것이냐 이 고민을 했습니다.
비판 이론의 장소를 소설이나 영화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애니메이션으로 그들이 그들의 나름대로 더 날카로운 비판들을 해나가면서 시대를 더 예리하게 째고 나간 거 아닌가? 20년 전에 지금 MZ 여성들에게서 보이는 비거니즘과 출산 거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아주 가장 강렬한 의미의 사회 저항, 자본주의에 대해서 저항, 가부장제에 대해서 저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 뭔가를 먹는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뭔가를 먹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게 20년 전에 나온 그 텍스트가 어떤 비판 이론보다 더 날카로운 비판을 수행한 것은 아닌가, 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비판 텍스트로 보는 게 맞고, 그때의 비판은 우리가 배운 비판 이론의 전통을 좀 벗어나는 비판이다. 왜? 인간이라는 걸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좀 건드리는 부분이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대안 같은 게 아닌 거예요. 대안이 아니고 우리 시대이기 때문에, 마치 중세인이 데카르트의 책을 이해하지 못했듯이, 그리고 데카르트의 책을 읽었을 때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겠죠. 아, 어떻게 네가 생각해? 신이 생각해 주는 거지. 그런데 한강은 똑같은 거를 시기를 지금 넘긴 것 같아요. 그런 시기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인간이 고기를 안 먹을 수 있어? 당연히 먹는 거지. 먹고 건강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는 그 당연성을 소설이 부수고 나간 끝 지점에서 노벨상이 나옵니다. 제 생각에. 그 얘기는 적어도 유럽이 한강 소설에서 우리 인류의 지금 시대성의 그 횡단성의 보편성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 그런 소설이 나왔다는 건 사실 되게 놀랍다. 왜냐면 한국 사회야말로 가부장제와 발전주의와 그 다음에 생태의식에 굉장히 낮은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여전히 AI와 미래로 나가는 것에 이렇게 들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그 두 번째 얘기가 이제 그건데요. 그 전에 제가 시대횡단 개념을 어떻게 좀 개념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쓴 부분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또 다른 시대횡단의 한 중요한 예로 제가 생각한 것은 그 박찬욱의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전 한 2차례 정도 봤는데, 제가 박찬욱 감독 혹시 좋아하지 않는데 보고서 뭔가가 저를 이렇게 건드리더라고요. 두 번째 봤더니, 아, 저건 한강과 반대편의 시대횡단을 하고 있는 사람의 얘기구나. 자기를 다 버려가면서 먹을 거 끊고 말라 죽어가면서 시대를 건너가는 포스트 휴먼으로 넘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경쟁자들을 하나씩 죽여가면서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소설 내용은, 영화 내용은 사람을 죽이는 그 스릴러인데, 사회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3명을 죽이는 사이에 공장이라고 하는 근대적 조직이, 퍼스트 근대의 핵심 조직이 사라지고, 거기서 인간이 다 사라지고 AI의 세계로 넘어갔습니다. 혼자 살아남은 거죠. 서바이벌리즘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두 개의 시대횡단의 상상, 주로 MZ 여성들에 의해서 주로 이야기되는, 그러나 많이 비웃어지고 오해되고 비판받아서 그들이 대부분 우울하고 약먹고 뭐 이런 상태로 그동안 빠지기가, 백래시가 엄청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핵심에 있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반성하지 않는 것은 인간적이지 않다. 이명재. 두 번째 반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인간은 나하고 내 가족하고 먹고 사는 게 일단 중요한 거거든. 그게 현실인 거거든. 그러니까 경쟁자는 뭐 니네가 모자라서 그러니까 제거할 수 있는 만 제거하고 AI 시대에 적응해서 살아남겠다라는 시도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극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년 전에 나온 한강의 소설과, 그 다음에 이 박찬욱의 영화에 나오는 이 남성과 여성, 제 또래 이병헌, 그 남성이죠. 이 둘이 한국 사회가 지금 생각하는 시대 횡단의 두 익스트림 폴이 아닌가. 이 사이 어딘가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얘기하는 시대 횡단이 뭐냐를 이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론사회학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저는 이 기본적으로 시대 횡단 개념은 모빌리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빌리티 연구를 많이 보면 공간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저는 시간을 움직이는 게 더 근본적인 모빌리티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학은 애초부터 고전사회학에서부터 시대 전체의 이행을 문제시 삼았어요. 홈트, 막스, 비케, 베버, 진멜 역시. 그리고 20세기 후반으로 오면 특히 영국 사회학을 중심으로 포스트 포디즘부터 포스트 모더니즘, 위험사회, 액체사회, 재규근대까지.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이행이라는 게 사회학의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안에서 주체를 보는 거지, 무슨 뭐 시대가 없는 어떤 공간 안에서 주체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 시대횡단 개념이 이런데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 사회 전체가 어떻게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전환됐는가를 우리 사회학이 묻는다면 지금 우리는 개인 혹은 집합 행위자들이 그러니까 행위자가 어떻게 시대를 건너가는가를 모를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이 좀 거시적, 구조적, 체계적이라면 지금은 제가 던진 질문은 시대 횡단은 미시, 실천, 수행적 관점이 좀 필요하다. 그 네 가지 정도가 제가 볼 때 시대 횡단의 조금 개념의 핵심이 아닌가. 첫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횡단은 동일 평면 안에 이미 정해진 점 두 개를 놓고 거기 가는 그런 모빌리티가 아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 점, 어딜 가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경우 기술이나 기술적인 유토피아 등에서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판타지입니다. 지금하고 거의 같은 소수가 이익을 받는 미래를 걸어놓고 그걸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가 이제 도태되죠. 자본가들이 21세기에 접어들면 제 생각에 네이션이나 세계 전체가 자신들의 자본 축적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될 분배에 관련된 어떤 생각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터 틸 같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최근에 쓰는 글이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자본주의 정신 자체가 변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는 거의 대부분의 미래가 횡단이라고 얘기되면 안 되고 오히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방황하는 주체들 그리고 이탈된 주체들이 만들어가는 실험들이 횡단으로 봐야져야 된다. 그래서 시대 횡단이라는 것은 잠정적으로 규정을 하면 한 시대를 지배한 가치, 생각, 믿음, 규범, 취향, 지식, 상식이 유효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저거 아닌데? 왜 자꾸 저게 맞다고 하지?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아직 확고한 좌표도 모두 없는 불확실성 상황 속에서 과거, 미래, 단절, 연결, 파괴, 창조, 저항, 열정이 막 혼동을 느끼는 그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뭔가 해나가면서 오류를 저질러 가면서 뭐 이상한 짓도 하면서 경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대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상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여성들의 페미니즘 운동 안에서 이 난민들에 대해서 좀 가혹한 태도가 나타났다는 것을 가지고서 야 그러니까 페미니즘 니네 문제아냐라고 말하는 정말 그 옹졸한 태도. 그 경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근본 정신 안에 공존이라는 것이 하나의 정신으로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험 공간을 줘야 되는 거지. 그거를 몇 개를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근본 사상을 미래로 가는 길을 막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예측이 아니에요. 그건 인지적인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잘하는 게 이제 빅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뭐 미래를 뭐 선취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시대 횡단은 존재론입니다. 휘말린 자들만 하는 거예요. 재난이나 아니면 위험에 감에 자기가 느껴져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 휘말려 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는 것이지 머릿속으로 혹은 데이터를 가지고 시대 횡단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현실을 거기에 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셋째는 이게 저는 사회학이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시대 횡단자는 현실보다 철학, 문학, 예술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학이 철학, 문학, 예술을 너무 대상으로 분석해버려가지고 한강의 소설을 한강이 연세대 나왔고 무슨 문학과 지성사에서 작업했다는 것 가지고 영예의 속성을 어떻게 합니까? 장의 속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어떤 가치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정적으로 부르디유 선생을 좀 괄호에 묶어야 된다. 이유는 시대 횡단이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실천들이 실천과 창조가 일어나는 영역에서 나타나는 걸 사회학이 다룰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학이 사회학적 위성을 잠시 묶고 그 대상이 말하는 걸 좀 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허구에 주목해야 된다. 넷째는 미래로 가는 것을 상상해서 간 게 아니고 오히려 파상, 부정적인 감정이 동반된 충격 속에서 시대 횡단의 길이 시작된다. 그래서 많은 경우 시대 횡단자들을 보면 대안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병리적으로 보여요. 반대로. 근데 그 병리성은 바로 병원에 보내거나 약을 먹이면 안 되고 그 병리성을 사회화시키고 공론화시켜야 돼요.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부정적 감정을 공론화하자는 정동이론가들의 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울증을 같이 와서 얘기하자. 패시미즘 와서 같이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된 패시미즘은 비관이 아니에요. 나눠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대의 횡단이라는 걸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테크닉이나 이렇게 지식을 통해 가지고 야 미래가 이러니까 청사진 그려놓고 그걸로 가자 이런 게 아니고 한상균 선생님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가운데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헤매면서 솟아나는 주체들이 있고
이 방대한 주체들을 사회학자들이야말로 그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그러는지를 얘기하고 보고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미래를 생각해야지 정책이나 뭐 행정이나 아니면 자본이나 권력이 그리는 미래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무비판적인 미래에 대한 그 어떤 방기랄까? 이런 것을 아주 근본적인 비판 이론의 주체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서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제가 좀 쓰긴 했는데 이거는 제가 논문으로 하고 이제 마지막 한 마디만 드리면 박찬욱 감독의 그 영화 제목이 어쩔 수가 없다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영어로 There is no other way 이렇게 말해주는데 사실 박찬욱 감독은 남을 죽이는 자가 자신의 행위의 정당화를 위해서 저 말을 쓰게 해요. 내가 너 죽이지만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한강의 영예는 고기를 먹지 고기 아버지가 야 너 고기 먹는 거 어쩔 수 없잖아. 너 살아야 되니까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 근데 어쩔 수 없지 않은데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가 않은 거예요. 한강. 어쩔 수 없다는 것과 어쩔 수 없지 않은 것이 사실 부딪히고 있어요. 근데 한강에게 어쩔 수 없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인간이 아닌 길로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때 타자에게 감흥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음이라는 것의 합리성과 우리가 좀 싸워야 된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강해졌어요. 모든 행위들이 이거 어쩔 수 없잖아. 구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AI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비판이라는 것은 어떠면 지금 뭐가 싸워야 되냐면 어쩔 수 없잖아라는 말과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어쩔 수 없지 않은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가 지금 한상 선생님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뭔가 솟아나는 자리 아닌가? 그런 얘기를 제가 조금 썼으면서 이제 중민의 그 개념을 우리가 조금 21세기에 지금 우리 시대로 좀 끌고 온다면 첫째는 생태적인 파국과 둘째는 이 AI 등의 이 자동화가 야기한 노동 레짐의 근본적인 변화. 요 두 개의 큰 시대적 변동 사이에 안에서 이 사회적 주체들의 자리와 그들이 보여주는 정치적인 저항성과 성찰성이 무엇인가 이거를 조금 오늘 여쭙고 싶었습니다. 예, 저는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10월 며칠 24일 네. 그때 사실 한상 선생님하고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정말 재미있기도 하고 진지하기도 하고 격렬하기도 한 토론을 한 차여서 지금 이제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또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사회학 대회에서 고영복 선생님 세션에서도 이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사실 저는 고영복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없는데 이제 말하자면 제가 한상 선생님의 제자니까 저의 이제 뭐 조부뻘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잘 모르는데 그날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한상 선생님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기라성 같은 고영복 선생님의 제자분들이 모여서 저로선 다 선생님들인데 고영복 선생님 사상을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핵심 중에 하나가 사회 심리학이었어요. 제가 그때 약간 또 다른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저는 야 이거 마음의 사회학 이런 기획은 그냥 제가 혼자 한 것도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상 선생님 중민 이론을 읽으면서 한상 선생님 다 하셨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고영복 선생님이 하셨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외람되지만 학문이라는 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전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고영복 선생님의 관심이 한상진 선생님의 관심으로 연결이 돼서 저한테도 이렇게 의도치 않게 연결돼서 이렇게 트랜스미션이 일어나는지가 너무 신비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처음에 선생님께서 이제 고영복 선생님의 사상 안에서 이제 사이라는 그 관점을 이제 찾아보시려는 어떤 시도가 있으셨는데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가 조금 더 궁금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사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논의를 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1년 전에는. 네. 이제 그때와 40주년을 가지고 또 사이라는 관점을 고민하셨을 때 그런 방식으로 고영복 선생님에게 그 사이나 중용과 같은
그런 어떤 사회 이론적인 가능성이 어떻게 좀 남아있는지가 다시 후학들의 입장으로서 좀 궁금하게 여겨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이제 사실은 한상진 선생님의 중민 이론에 늘 던져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참 대답하기가 뭐 제자로서도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우선 그 중민 이론이 솟아난 지점은 이제 프랑스식으로 얘기하면 1945년부터 75년 사이, 그러니까 전 세계가 발전주의라는 번영의 시대였고 조직자본주의의 시대였고, 중산층이 사실상 실정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들의 삶이 안정되게 조직됐기 때문에 복지자본주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를 보장해 주던 시기였고, 그런 가능성 속에서 민중과 연합할 수 있는 도덕적 역량도 있고 비판적 의식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공론장에 참여의 어떤 여유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한국의 경우에 70년대, 80년대 중민을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 세계사적으로 보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그 중산층 구조가 좀 가혹하게 무너지면서 가파른 양극화가 사회 경제적으로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이제 매체가 봉건화를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언어의 봉토로 사람들을 나눠놓기 때문에 그런 중간 지대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극단적인 언어로 부딪히거나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는 그 극단적인 언어들의 충돌은 사실상 그들 영역 안에서의 어떤 병리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 세계가 그렇게 지금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것에 약한 반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너그러운 태도나 이런 거 찾아보기 되게 어려워졌어요. 가혹해요. 특히 한국 사회가.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이제 두 가지 날인데, 하나는 이런 객관적 상황의 변화가 중민 이론의 규범적 가능성을 더 빛나게 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현실은 어둡지만 가운데를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사회 이론과 사회 사상가의 메시지가 던져지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론으로서 현실을 분석하고 재현할 때는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지금 적대와 혐오와 뭐 하은규 선생님 계시지만 뭐 혹은 심지어는 시빌 워까지 되는 방향으로 계속 분열돼 가고 있을 때 중민 이론의 이 현실적인 적합성을 선생님께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 번 반복돼서 제기되지만 한 번 더 듣고 싶고요. 또 다른 마지막으로 짧게 하면은 중민은 오늘 중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중자 저 이름에 너무 중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가운데 중자가 되게 이제 재미난 자인데, 그래서 제가 한상진 선생님에 대한 논문을 10년 전에 쓸 때도 그 중자를 조금 선생님께서 왜냐면 되게 아주 프래그마틱하고 임피리칼한 사회학을 하시겠다는 그런 어떤 그 스피릿이 굉장히 강하게 한상진 선생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비판 이론을 하시면서도 사실상 그것의 현실적 근거를 계속 찾아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자로 좀 아쉬운 거는 이론가로서 조금 더 과감하게 중자를 이론화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오늘은 중민은 이제 민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개인데, 중자는 사이로 이제 지금 펼쳐 나가시는 것 같고, 저는 저 민자가 선생님, 제가 계속 헷갈리는 게요. 동아시아의 이 지식인으로서 이 서구에서 민자는 3개 정도의 그리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데모스가 있고, 데모크라시 할 때. 이제 제가 민중신학에서 배운 건데, 오클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나오는 민중신학자들이 본 그 백성, 근데 그 민자는 오클로스인데, 이건 진짜 민중에서도 진짜 박탈되어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민이라고 하는 게 라오스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저는 헷갈리는 게 뭐냐면 데모스와 오클로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는 데모스이기 때문에 시민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히 배제된 자들은 정치적으로 대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런 서구의 개념을 가지고 뭐 일부러 올 건 없지만, 선생님의 중민 이론의 미는 데모스 오리엔티드 되어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아요, 제가. 그러니까 데모크라시, 데모스, 어느 정도의 학력과 비판 성찰 능력. 제 생각에 21세기의 미는 광범위한 오클로스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언어도 지금 책도 안 읽거든요.
언어도 상징적인 능력도 굉장히 떨어져 나가고 유튜브나 이런 거 계속 보면서 비판 능력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빈곤하고 이런 오클로스의 차원이 중민 이론에 좀 보강되어야 되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시티즌 중심과 데모스 중심의 그것이 멋있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민이라는 걸 끼고 들어갈 때는 우리가 언제나 그 박탈의 최저선을 이론적으로 포괄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민중신학과의 대화 속에서 한한상 선생님도 계시지만 중민이론과 민중신학과의 대화 속에서 선생님께서 데모스 쪽으로 가시면서 오클로스를 조금 이렇게 놓으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조금 들어가서 의견을 조금 듣고 싶었습니다. 뭐 짧게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짧게 3가지를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3가지 어느 거 하나 쉽게 답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첫 번째 고영복 선생님에 관해서 제가 고 선생님을 저의 스승 중에 한 분으로 생각을 하고 그분의 사상을 어떻게 재해석할까 이제 이걸 갖고 고심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하여튼 이분이 이제 뭐 한편으로는 학생운동을 지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박정희 체제를 또 지지했던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 사이에 아주 불편한 거죠.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아주 불편한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 사이에 긴장을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2가지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핵심 개념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 군부건 학생이건 서로 정치적으로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 공통의 어떤 썸씽이 있다, 무엇이 있다 이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찾아가지고 대화를 하면은 상호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분이 결심에 뛰어들어서 학생운동을 또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을 1974년에 냈거든요. 이게 그런 그분의 학문적인 활동을 놓고 보면은 자기 자신을 어느 한편에 편들기보다는 그 사이에서 이게 매개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내가 충실히 해야지 되고 매개를 해주는 그 기본 개념이 뭐냐면은 적대적인 두 세력이 표면상으로 보면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서로 공유하고 있는 공통성이 있다, 공통 세계가 있다. 그걸 우리가 찾는 것이 사약이다. 이제 이런 그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생각해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특히 강조했던 것은 이제 그 남과 북 대립이죠. 그건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이게 표면적으로 어느 체제가 더 우월한 것이냐라고 하는 걸 따지는 것이 사회학에서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극단적인 대립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문화 속에서 또는 사회 체제 속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성을 우리가 찾으면은 여러 가지로 대화하는 데도 편하고 또 민족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찾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북 대화도 직접 하셨고 그래서 이러한 그 생각을 관통하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그걸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은 있다고 하면 그게 아마 사회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그 뒤에 발견을 해서 그 시각으로 고영복 선생님을 재조명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고영복 선생님이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우리나라 언론에 신문에 많은 양의 그 언론 기고문을 냈는데 이 기고문을 제가 다 얻어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그런 기고문을 분석해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느 한편에 서지 않고 서로 대립적인 입장에 있는 집단들을 서로 이해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추구해야 가야지 될 어떤 공통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일관되게 이게 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서 뭐 철학적으로 소미일관한 어떤 이론을 발전시켰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분이 살아온 인생과 또 실제로 사회학을 해온 그 키워드로서의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리고 언론 활동 이것들을 모든 걸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가 있다고 하면은 아마도 뭐 프랑스와 줄리앙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이 개념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개념을 고영복 선생님이 남긴 텍스트에다가 삽입을 시켜 놓으면은 상당히 많은 것이 이해가 되고
형식적인 로직 면에서는 서로 대립되고 마찰되고 긴장 관계에 있는 것들이 그분의 세계관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상호 이해가 되고 화해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막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선의로 고영복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이 개념을 가지고 어떤 한 학자의 사상을 또는 학문을 조명해 본 최초의 글입니다. 예. 그리고 고영복 선생님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사회적인 통념은 아직도 그 당시 당국이 이게 이념적으로 덧칠해 놓은 거, 예, 몇십 년 동안 고정 간첩을 했다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이런 삶이 아직도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학문적으로 희석시키면서 그분이 실제로 생각했던 걸 좀 이게 살려내려고 하면은 그게 뭐 북한 체제를 옹호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갖고는 말이 안 될 것이고, 그러나 그 양 체제의 사이에 공통성을 찾아서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어떤 잠재력을 더 발전시켜 가려고 이분은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했고, 또 그런 관점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많은 공작이나 뭐 유혹이나 이런 것도 물리쳤고 뭐 이런 걸 오히려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해서 그분에 대한 말하자면 일종의 뭐 학문적 뭐 위상, 뭐 명예의 뭐 회복이라고 할까, 뭐 여기에도 그 사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본인이 중간자라는 말 쓰지 이런- 않았어요? 중간자. 본인이 중간자라는 말 쓰셨잖아요. 고영복 선생님 본인이. 고영복 선생님 스스로가 중간자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중간,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 말에 중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매개자라는 말이 있고, 또, 뭐, 어떤 주류라는 말이 있죠. 비주류라는 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너는 아웃사이더야,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너는 주변인이야, 마지막에, 뭐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중간자라고 하면 그 중간에 있다는 이야기인데, 고영복 선생님은 스스로를 중간자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고영복 선생님이 스스로를 설정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나는 중간자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in between, 그래서 난 사이의 주체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내가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 가려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in between subjectivity, 이 사이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통념적인 주체성과는 좀 다른, 그러면서 열려져 있는, 그리고 뭔가를 포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니까 중간자나 매개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함의가 열려 있는 개념이 사이의 주체, 사이의 주체성, in between subject, in between subjectivity라고 하는 개념이 아닐까. 근데 그걸 정립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학술대 이후로. 그래서 그걸 제가 열심히 좀 읽고 있는데, 그걸 하면은 이런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지 될 어떤 뭐 주체성의 유형을 과거와 같은 근대적인, 근데 진보적인 주체성, 과학과 기술을 갖고 미래를 막 만들어가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겠다, 이런 어떤 형태의, 또는 보수적인 주체성, 과거로 돌아가서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역시 좀 그 사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열려져 있는 그 공감대, 공통의 세계를 찾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막 가는 거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에 대한 그런 그 논의로서 현재의 그 상황이 한편으로는 이 사이의 철학이라고 하는 게 좋은 메시지를 던지는 측면도 있지만, 현실이 너무 양극 대립으로 지금 막 질주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중민 1호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 수능을 다 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은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 약간 디그조스를 됐단 말이야. 현실에 의해서 이건 배반됐다. 현실이 정반대로 가니까, 이제, 이렇게도 또 주장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그걸 주장한다고 해서 아니다라고 내가 반론을 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 입장에서 보면, 현실은 그래요. 근데 현실은 지금 A라고 하는 걸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게 뭐 사상가 같은 이런 거가 나서, 아닙니다. 우리는 이리 가야지 됩니다 하고 어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새로운 방향이라고 하는 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철학이나 신념이나 이것에 의해서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나의 신념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결코 아니고 현실이 극단적인 분열과 대립의 양상으로 가고 있지만 제가 이게 강력하게 놓치지 않고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확보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세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표면에 드러나 있는 어떤 주요 정치가들의 언행이나 행동이나 그들의 이합집산이나 이것에 의해서 누가 현실을 규정하지 않고 실제로 비교적 말은 없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각 세계 각 지방의 각 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만이 그걸 가지고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는 현재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아주 극소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고 적과 동지의 대립이라고 하는 이 근대적인 아이디어지만 그러나 대단히 파멸적인 그런 어떤 아이디어에 의해서 정치가 이끌리고 있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 다수의 세계 시민들이 생각이나 가치관은 이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새로운 미래를 구상할 수 있으면은 나름대로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뭐 하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 시민 조사를 제가 놓치지 않고 또 내년에도 이제 4번, 네 번째 시민 조사를 실시하는데 그런 조사에 근거해서 우리가 유추한다고 하면은 이 근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활기차게 발전해 오면서 그 나름대로의 근대에 상응하는 발전주의적인 어떤 그런 주체성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보면 말하자면은 진보적인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에서 놓고 보면은 제 판단에 의하면 더 이상 그렇게 진보적이지 않다. 이 진보적인 주체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은 고도로 권력지향적이다. 왜냐? 이 근대를 위협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19 마찬가지고 기후변동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양극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근대를 정면에서 위협하는 근대가 우리한테 제시했었던 비교적 낙관적인 어떤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이 세계관을 부정하고 거기에 역습을 하는 아주 엄청난 지각변동이 제 말로 의하면 탈바꿈이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 탈바꿈을 이 진보적인 진영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건 자기들이 신념을 가지고 개척했던 진보에 대한 도전이고 따라서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막고 격퇴시켜야 된다. 막고 격퇴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 없다. 국가 권력밖에 없다. 이거예요. 지금 딱 깨지고 나오면은 이건 국가 권력을 강력하게 동원해서 빈부격차를 막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고 코로나19 같은 것이 나오면은 막 봉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세계적인 위험사회라고 하는 걸 근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근대에 대한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진보적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자기 정체성에 대한 위협이고 그 위협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 이건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막으려고 하면 국가 권력이 필요하다. 다시 그럼 국가 권력 지상주의로 가는 어떤 그런 현상이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보면은 우리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아주 지독하게 권력 중심적인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지 않느냐. 세 번째, 이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이게 데모스 중심으로 가지 않았느냐. 저는 영어로 얘기하면 에이전시입니다. 에이전시예요. 이제 에이전시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앞으로 이제 중민 이론을 더 좀 발전시키려고 하면은 사이라고 하는 개념이 인간과 인간 사이만이 아니고 인간과 동물 사이, 인간과 식물 사이, 또는 인간과 하늘 사이, 인간과 바다 사이, 하여튼 뭐든지 다 이게 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에이전시라고 하는 것을 꼭 사람으로만 구분하지 말고 넓은 의미의 액터로 우리가 구성을 해야지 된다. 근데
액트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주로 인간 중심주의적으로 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앤스로포스인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막 무너지는 건데, 왜냐하면 액터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인간만은 아니거든요. 다른 다양한 형태의 액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AI라고 하는 것도 단순한 머신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 액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액터에 한에 있어서는 그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이게 앞으로 더 간다고 하면, 제가 여러 사람들하고 인터뷰도 해봤지만 그 분야 전문가들하고 만나면 앞으로 15년 내지 20년이 되면은 AI가 이제 우리 사이에 걸어다닌다. 어떤 모습으로 걸어다니냐?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똑같이 양복 입고 모자 쓰고 이렇게 걸어다닌다 이거예요. 이게 그런 AI와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된다. 그래서 AI가 나름대로 감정을 표현하고 도덕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 아까 우리가 한시 일단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걸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아서. 그러면 이때의 액터라고 하는 건 과연 뭐냐? 더 이상 인간 중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중민이라고 했을 때,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인 뷰티인이고 민이라고 하는 것을 액터라고 했을 때, 그때 상정할 수 있는 액터라고 하는 그 개념은 꼭 인간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떠한 상호 공존의 가능성이 있는 거냐? 아까 테마로만 오늘 그 종합 토론이 아니라 기저발제로만 들어가면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뭐 좋은 말이죠. 요새 다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때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사회로 간다고 할 때 그 AI는 과연 뭐냐? 그러면 인간은 창의성을 발휘하고 AI는 능률을 보장한다. 뭐 이런 양분론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내 생각에는 뭐 되지 않습니다. AI가 액터가 돼요. 그러면 AI도 인간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액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AI는 A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재구성되어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는가 하는 것을 찾아야지 되고, 그러려고 하면 AI의 역할 그 자체가 단순한 도구나 또는 어떤 그 좋은 판단을 하는 어드바이서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인간과 똑같은 감정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는 AI를 우리가 상정해야지 되고, 그 AI가 우리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서비스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이 다양한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류하고 그래가지고 처방을 해서 어떤 문제에 대한 가장 적절한 처방을 AI가 내리는 이런 형식의 AI가 아니고, 이 데이터 안에 숨어있는 다양성, 그 안에 서로 모순적인 거, 상호 갈등하는 어떤 주장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AI로 하여금 이 다원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플루라리티, 복합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추려내서 이 세계를 좀 더 다원적으로 해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처방을 AI한테 요구하고 트레이닝을 시켜서 AI 자신이 우리와 함께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냥 인간이 이거 해줘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가장 좋은 처방을 내리는 어떤 머신이나 도구가 아니고, 똑같이 이런 다원성을 AI 스스로가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차이맛이 발전해 가니까, 그렇게 발전해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AI를 훈련시키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사실은 어저께 저녁 때 AI하고 한 몇 시간 통화를 했어요. 대화를 했어요. 이 주제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게 AI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 인뷰티인 서브젝티비티라고 하는 것과 AI의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AI가 너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굿 퀘스천 하면서 막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다 내가 봐갖고 오늘 또 오기 전에 한번 읽어봤어요. 상당히 그 선견지명이 나는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래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AI보다는 훨씬 더 이 다원사회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잘 뽑아내서 우리들한테 제공해주는 숨어있는 갈등하는 어떤 간극이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두뇌로 다 찾기에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런 미묘하고 다원화되어 있는 흐름들을 AI가 찾아서 보여주면은 훨씬 더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좋은 질문에 대해서 좋은 대답을 내는 그런 유능한 머신으로서의 AI가 아니고 인간과 더불어 사는 AI가 되려고 하면은 바로 그런 다원성, 복합성을 살려내는 그걸 자신의 귀중한 어떤 과업으로 설정하고 그런 일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인간과 거의 비슷한 어떤 능력을 갖는 그런 AI로 발전시켜 가는 과제가 우리한테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뭐 대답이 좀 엉성합니다만은 예. 하여튼간에 저는 김홍준 선생이 시대 횡단이라는 개념을 넣었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개념이에요. 시대 횡단. 그 이제 뭐 시대 횡단자라고 하는 걸 이제 붙여가지고 이제 이게 아까 권홍 선생 얘기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게 약간 좀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이 물리인이라고 하는 건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의 접합 속에서 있습니다. 시간은 막 가요. 그러니까 시대 횡단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공간이라는 개념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다층적이고 다양한 구조로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그 안에는 분명히 어떤 지배적인 것도 있고 아주 마지막한 것도 있고 억압된 것도 있고 막 굉장한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공간성을 잘 복원해서 그 안에 있는 뭔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다차원적인 복합적인 이 세계를 다시 복원해서 그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들과 더불어 같이 공존하는 같이 목소리를 내는 그래서 이제 서로 가능하다면 서로 이렇게 공통 세계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미래를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이 시간에 따른 시대 횡단과 함께 공간에 따른 사이라고 하는 개념을 더 좀 잘 발전시켜 가면 상호 뭐라고 할까 상호 교옥이라고 할까 상호 도와주는 어떤 그런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얘기가 나오고 상당히 이제 제가 볼 때도 상당히 그 잠재력이 높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다 제 질문들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시간이 끝나자마자 총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다는 점 선생님께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시대를 횡단하는 것도 시간의 흐름 따라서 가능하지만 공간도 사이에 있는 사람은 계속 공간 사이를 횡단할 수가 있지 않을까. 공간 사이를. 그래서 이 횡단을 이렇게 어떤 움직임으로 본다면 이 움직임을 중심으로 이 중민 이론과 이제 시대 횡단이 상호 결합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발표해주신 김홍준 선생님, 한나경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